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흥국 신흥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위험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생명이 원래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를 해서 채권을 갚아야고 새롭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정부 또 대응이 필요해요.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CDS는 한국생명 건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게 다시 75pp까지 올라왔고요. 이거는 다른 CDS랑 비교해서도 캐나다와 거의 동급인데 캐나다보다 높아져 버렸죠. 중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중국은 도리어 낮아졌는데 우리는 높아졌죠. 그러면 그만큼 위험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급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이 일어나서 긍정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 남아공 같은 나라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브라질 여기는 또 오래 떨어졌죠. 미국 시장이 다 뜨기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CDS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터져도 말을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75pp 이상 넘어가 버리면 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데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이 걱정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지표로 했었던 게 이 터키가 계속 지속대로 왔는데 터키는 700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하향 추세다. 그 부분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되고 적자 기업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든데 결국에는 우량한 회사와 자산이 가진 회사들은 이거가 매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같이 한계 기업까지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채권 시장까지 연결해서 2번, 3번을 같이 엮었습니다. 한계 기업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3.5가 돼버리면 얼마 남아요? 7% 달러 남아요. 4%까지 올라가면 3%밖에 안 남습니다. 인계치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감당 가능한 기준금리 인계치. 벌써 3%인데 여기 선에 있으니까 요거를 넘어서 버리는 순간 이 27%까지 다 합하면 얘가 40%가 날아가 버리니까 디폴트를 생각해서 우리 미국은 연착륙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착륙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경착륙으로 가면 결국에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 쪽이 힘들고 있고 구조조정도 PF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 더불어서 생명보험회사 실제로 2008년도 때도 무너졌던 게 뭐냐면 AIA예요. AI가 무너졌고 그러니까 확실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1금융권 쪽으로 그냥 예금 정도 5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이제 클릭해서 다시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선진국은 유입 감소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시장이 지금 힘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신흥국은 유입 확대입니다. 만약에 연착륙이 가능하고 이게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만 조금 줄어도 지금의 위험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주식펀드 유입은 감소. 네, 왜냐하면 이 얘기들은 이익에 따라서 쫓아가니까 이 어닝 쇼크로 이제 가고 있고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계속 실적 이야기를 했지만 뒤로 미루는 우리나라 디폴트 리스크가 더 커졌기 때문이지 실적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오면 일부 비중 축소가 맞는 것 같고요. 서유럽도 주식 유출은 축소가 됐어요. 많이 빠졌었거든요. 신흥국 아시아에 이제 유입이 확대됐고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형 3사가 아닌 외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남는 기업이 득점을 하기 때문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도 높아요. 가격이. 지금도 높기 때문에 특정 정도가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삭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삭대 살펴볼 건데요. 한국생명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생명인데 한국물 채권 거래 꺾이고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콜옵션 미행사에 따라서 신종자본 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삼간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레고 사태 연결하고 연결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 금융위원회 했는데 이제는 하늘이 나서야 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화 정책,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아직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의 비상이 있고요. 채권시장 절벽이고
채권 시장이 있어야만 기존에 회전할 수 있는 금융이 돌아가는 거죠. 한국생명이 있고 말라가고 있죠. 가 있는 거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기업 자금 조달 비상 이렇게 떨어진 게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일보 거 보면은 외화표시 가격이 거래가 뚝 이제 끊긴 거예요. 아예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한국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사 은행이 발생한 가격도 같이 신용금융, 우리은행도 다 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디포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에 이어 또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 뉴스입니다. 동일한 거고요. 한국생명 풀옵션 미행사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한국생명도 중견기업인데 이게 흔들리면 그만큼 파급효과가 큽니다. 얘네마저 같이 들어가는 회사기 때문에요. 자, 한국신용생리를 해야 되는데 물병세 발행한도가 3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발행해서 채권을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해서 환율 불안이 계속 강조가 된다는 거죠. 생각 외로 저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이제 2차 예방접종을 맞은 거기를 바라고 있어요. 결국에 터지면 안 되고. 한국생명에서 그 정도로 방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DS가 이렇게 75bp까지 올라갔다는 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간 투매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10월 28, 25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잦아드는 상황에서 한국생명 사태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게 뚝이 무너져가지고 옆에 뚝도 약간 구멍이 하나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양적 긴축 정책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딥이 쪼는 정도, 그게 트위스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갈기하고 채권은 우리가 보증해줄게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무기명 채권에 보완을 해서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동일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규제를 하고 투명하게 했던 거를 불투명하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뛰고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이게 이 부분이 큰 거죠.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되도록이면은 은행에서 예적금으로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터졌을 때 대응을 한다는 전략으로 가고요. 상품의 성격은 그냥 지금 진짜 5천만 원 미만의 예금을 여러 개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모든 자산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포트가 일본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뉴스도 같이 연결할 건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 내세우면 마이너스 채권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전략으로 나와야 될 거고,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채권 투자자들도 얘기하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부동산 그 행정 관료들도 하나의 그 정책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시점이 이제 서서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채권을 매집하는 거에 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무량주,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반등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기업이 흡수합병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은 힘든 종목들은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적으로 조금 더 다양할 거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주나 지지난주에 떨어졌을 때 사셨다면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은 시장은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 금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G20 회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도 성장이라기보다는 금융 안정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오늘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